살결,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누군가 그랬던가. 지금 내게 닿아있는 이 따뜻한 살결은 그러나 나를 심해의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닭과도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힐 때마다 온몸에 솜털이 가시처럼 곤두서는 것을 필사적으로 감추면서 그의 이름은 박서준. 이 춥고 삭막한 도시에서 내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나의 옆집 남자. 그리고 지금 내 서툰 움직임에 기꺼이 몸을 맡기고 있는 남자. 이건 내가 원한 일이었다. 분명히 TV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여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는 장면을 본 순간 내 안에 낡은 필름이 지직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숨이 막혔다. 화면 속 여자의 비명이 내 비명처럼 들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과호흡으로 헐떡일 때 나를 발견한 것이 서준이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내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에 앉아 있어 주었다. 그의 침묵이, 그의 배려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미친 짓을 했다. 나는 텅 비어버린 내 영혼에 무엇이든 채워넣고 싶었다. 악몽을 몰아낼 더 강렬한 현실이 필요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먼저 그의 입술을 찾았다. 지금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헤맬 때 머릿속 이성은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괜찮아. 이 사람은 박서준이야. 그는 너를 해치지 않아. 그는 다정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 몸은 배신자처럼 기억의 노예가 되어 멋대로 반응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허리를 단단히 붙잡았던 그 남자의 소나기 힘이 떠올랐다. 서준의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지만 내 피부는 마치 얼음 조각에 닿은 듯 차갑게 식어갔다. 유주야.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죄책감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이 선량한 남자를 이용하고 있었다. 내 안의 괴물을 잠재우기 위한 제물로 삼고 있었다. 나는 응답해야 했다.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떨리는 팔을 들어 그의 목을 감쌌다. 더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더 깊이 빠져들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랐다. 그의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내 옷자락 안으로 파고들었다. 맨살에 닿는 그의 손가락의 감촉.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낡은 필름이 마침내 끊어지고 선명한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비웃음 가득한 눈, 술 냄새와 섞인 거친 숨소리, 내 뺨을 내리쳤던 손바닥의 열기, 그리고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안 돼. 서준의 손이 내 가슴에 닿으려 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가슴을 밀쳐냈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몸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내 미세한 저항을 눈치채지 못한 듯 내 위로 더 깊이 몸을 숙였다. 그의 체중이 나를 짓누를수록 나는 점점 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여기가 서준의 따뜻한 침대 위가 아니라 차갑고 더러운 골목길 바닥인 것만 같았다. 그 남자의 얼굴이 서준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결국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공포가 터져 나왔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명이 내 목구멍을 찢고 터져 나왔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다. 침대에서 밀려난 그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침대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아니야.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더러워. 나는 망가졌어. 서준은 한동안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분노나 욕정이 아니었다. 깊은 혼란과 상처, 그리고 나에 대한 걱정이었다. 나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를 끌어들여 결국 내 안의 괴물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제 그는 나를 경멸하겠지. 나를 떠나겠지.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내가 움찔하며 몸을 피하자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셔츠를 벗어 내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나는 울음 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둘렀어. 그는 손을 뻗어 나를 만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 손을 거두었다. 그는 내가 또다시 놀랄까봐 아주 작은 접촉조차도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내가 지쳐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침대 밑에 있던 이불을 끌어와 내 몸 위를 꼼꼼하게 덮어주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응, 내가 옆에 있을게. 그는 나를 눕히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내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셨던 것처럼 규칙적이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나는 그 손길 아래서 아주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실패했다. 나는 또다시 과거의 망령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그 처참한 실패의 밤에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친밀함이 반드시 상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누군가의 손길이 나를 부서뜨리는 대신 조각난 나를 가만히 덮어주는 담요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 그것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낯선 천장이 아닌 익숙한 내 방에 얼룩진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서준은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돌아간 듯했다. 머리맡에는 그가 두고 간 쪽지와 두통약 따뜻한 꿀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그의 서툰 글씨가 어젯밤의 다정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나는 약을 삼키고 꿀물을 마셨다. 달콤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쓰디쓴 죄책감이었다. 나는 그의 선의를 더럽혔다. 그리고 확인했다. 나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것을. 어둠이 내린 후에야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나는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SY 코퍼레이션의 빌딩으로 향한다. 낮 동안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그곳은 밤이 되면 텅 빈 유령의 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성을 배회하는 유일한 유령이다. 나의 일은 그들이 남긴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커피 자국, 희미한 발자국, 그리고 그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남긴 뜨거운 공기까지도. 나는 투명인간처럼 움직인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역시 누구도 보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과 맺는 유일하고 안전한 관계 방식이었다. 특히 최상층 임원들이 사용하는 층은 언제나 마지막에 청소한다. 그곳은 다른 층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공기마저도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CEO 사무실 주변은 불문율이 있었다. 절대 대표의 몸에 손대지 말 것. 그의 이름은 강지원. 언론에서는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천재라고 불렀다. 30 초반의 나이에 SY 코퍼레이션을 업계 최고로 이끈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빌딩의 모든 직원들은 그에게 다른 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리 왕자님, 그의 기이한 알레르기 때문이었다. 오늘 낮에도 사건이 있었다고 미화원 휴게실의 수다스러운 아주머니가 말했다. 새로운 비서가 보고서를 건네다 실수로 그의 손등을 스쳤다고 한다. 그 즉시 강지원 대표의 손등부터 목까지 두드러기가 붉게 피어올랐고 그는 숨이 가쁜 듯 넥타이를 풀며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고.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비서는 그 자리에서 해고될 뻔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자와의 신체 접촉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것이 이 빌딩의 모든 사람이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어떤 이는 그가 결벽증이 심해서 그렇다고 했고, 어떤 이는 과거에 여자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도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고독한 유리 인형 같은 존재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나는 마침내 최상층 복도에 도착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나는 대리석 바닥에 왁스칠을 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거대한 광택기를 밀기 시작했다. 윙 하는 기계 소음이 정막을 깨뜨렸다. 그때였다. CEO 사무실 쪽에서 안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계를 멈췄다. 보통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문틈으로 나온 것은 강지원 대표였다. 그는 낮 동안의 사건 때문인지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치고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듯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마도 사무실 안쪽의 개인 휴게실에서 약을 찾으러 나온 모양이었다. 그는 바닥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대표님, 바닥이... 내가 경고의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그의 구두가 내가 막 물을 뿌려놓은 미끄러운 바닥을 밟았다. 아, 그의 몸이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그의 몸이 뒤로 넘어지려는 찰나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광택기 손잡이를 놓고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 나의 왼팔 전체가 그의 오른팔을 단단히 감싸 안았다. 얇은 유니폼 소매 너머로 그의 단단한 팔 근육과 뜨거운 천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시간이 멈췄다. 나는 숨을 참았다. 끝났다. 나는 해고다. 나는 이 빌딩의 가장 중요한 금기를 어겼다. 그의 몸에 그것도 맨살에 가까운 접촉을 해버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곧 그의 몸에 붉은 반점이 피어오를 것이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나를 밀쳐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1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초,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렸다. 3초,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혼란 그 자체였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내 팔이 닿아 있는 자신의 팔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붉은 두드러기 대신 멀쩡한 그의 피부와 내 작업복 소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놀라운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이로움. 그는 알레르기 반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혹은 이상 현상 앞에서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 강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팔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깨끗했다. 붉은 반점 하나 없이 매끄럽고 하얀 피부만이 존재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한유주,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보고받았다. 25.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병든 할머니와 어린 동생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다. 빚더미에 앉아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SY 코퍼레이션의 미화원으로 일하는 세상에 흔하고 흔한 캔디 같은 이력서였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녀만은 괜찮은 걸까? 그의 병은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각인된 저주였다. 어린 시절 그가 숨어있던 옷장 틈으로 보았던 그 끔찍한 광경. 어머니의 농염한 향수 냄새와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배신감에 질식할 것 같았던 그 순간 이후 그의 몸은 모든 여성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벼운 스침에도 피부는 불에 댄 듯 타올랐고 호흡은 쇠사슬에 묶인 듯 가빠졌다. 그의 몸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세상의 절반으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런데 한유주라는 변수가 나타났다.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어젯밤의 일이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증거가. 다음 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각복도에서 어김없이 광택기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서류 뭉치를 한 아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그녀가 청소하고 있는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는 실수를 가장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와르르 쏟아버렸다. A4 용지 수백 장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을 뒤덮었다. 조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와 서류를 줍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쪼그려 앉아 태연한 척 서류를 주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의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서류 한 장 위로 그의 손과 그녀의 손이 동시에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차갑고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그는 숨을 멈췄다. 1초.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2초. 피부 밑의 혈관들이 긴장으로 수축했다. 3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가려움도 발진도 호흡 곤란도 오히려 아주 기묘한 감각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그것은 평온함이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그의 예민한 신경을 잠재우는 고요하고 맑은 느낌. 그는 확신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의 유일한 해독제. 다음 날 아침 한유주는 비서실을 통해 CEO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결국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초라한 작업복을 벗고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강지원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쪽은 그가 입을 열었다. 내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지? 네, 내 병 말이야.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여자와 신체 접촉을 할 수 없어. 의학적으로는 시민성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더군. 정신적인 충격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쪽은 예외야. 2번의 접촉이 있었고 내 몸은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이유는 나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니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읽어봐. 그것은 개인 비서 업무 계약서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녀가 아는 비서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주 5일 24시간 대기. 그의 모든 공식 석상에 동행할 것. 그의 지시가 있을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신체 접촉에 응할 것. 무슨 말 그대로야. 나는 사업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중 절반은 여자야. 악수조차 할 수 없어서 놓친 계약이 수십 건이야. 나는 그쪽이 필요해. 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돼. 일종의 부적 혹은 인간 방패 같은 역할이지. 그의 말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희귀한 약초나 고장난 기계를 고칠 특수한 부품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계약 기간은 1년, 계약금은 5억.
연봉은 별도 지급, 그리고 그쪽 가족이 지고 있는 모든 빚 내가 해결해주지. 5억. 그리고 모든 빚. 그 액수는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병든 할머니를 최고의 병원에 모실 수 있고 어린 동생을 걱정 없이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녀 자신을 파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인 남자의 손길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야만 했다. 왜 하필 저죠?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나도 몰라.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 이건 비즈니스야. 당신의 몸이 내게 필요하고 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게 당신은 여자도 사람도 아니야. 그냥 해독제일 뿐이니까. 그의 말은 지독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욕적인 말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안전함을 느꼈다. 그에게 나는 여자가 아니다. 그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의 접촉에는 욕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앞에서 거대한 금액이 적힌 계약서와 그녀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남자의 차가운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병원비 독촉장과 동생의 학자금 대출 안내문, 그리고 내가 결코 갚을 수 없을 액수의 빚이 적힌 서류들이 흉터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강지원의 모욕적인 제안과 나의 지옥 같은 현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수락하겠다고 전했다. 나의 삶은 그 전화를 기점으로 180도 또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둡고 퀴퀴한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회사는 내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보안 오피스텔을 제공했다. 텅 빈 유령의 성을 청소하던 나는 이제 그 성의 일부가 되었다. 내 옷장에는 내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명품 옷과 구두들이 채워졌고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내 머리와 화장을 매만졌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미화원 한유주가 없었다. 그곳에는 세련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길 잃은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나의 첫 번째 업무는 그의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공식 석상에서 내 방영 1m 안에 항상 있도록 강주원은 내게 첫 번째 규칙을 하달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내 팔이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거니까. 그는 나를 앞에 세워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업무라기보다는 일종의 실험에 가까웠다. 악수.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차갑게 땀이 밴 내 손을 그의 손 위로 포겠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자신의 맥박을 확인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했다. 나는 실험실의 쥐가 된 기분이었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내 손이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불러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숨을 참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호흡이 불안정하군. 그쪽이 아니라 내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양호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 그는 내 손을 놓아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실험은 동행이었다. 그는 사무실 안을 천천히 걸으며 내가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걷도록 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내 허리께로 손을 가져왔다. 그의 손이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았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첩만으로도 내 온몸의 근육은 딱딱하게 경직되었다. 파티장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의 에스코트가 필요할 수 있어.
좀 더 몸에 힘을 빼도록. 지금 그쪽은 통나무 같아. 그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힘을 빼려 노력했지만 몸은 내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 남자의 손이 내 허리를 감았을 때에 그 불쾌한 감촉 소름 끼치는 기억이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이 기묘한 훈련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조금씩 그의 접촉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감추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가 내 손을 잡을 때 심장이 얼마나 미친 듯이 뛰는지, 그의 손이 내 팔을 스칠 때 숨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참아야 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실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여자 임원들과의 회의에서도 이전처럼 극도로 긴장하지 않았다. 내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한 번은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도중 가볍게 기침을 하며 불안정한 신호를 보냈다. 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그의 약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의 구원이었다. 이 기묘한 공생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존재로 인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그의 돈으로 인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사무실에서 다음 주에 있을 자선 파티의 동선을 체크하던 중이었다.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다 바닥에 놓인 카펫에 발이 걸려 균형을 잃었다. 몸이 뒤로 넘어가는 순간 그의 팔이 반사적으로 뻗어나와 내 허리를 강하게 감아 안았다. 이전의 훈련과는 다른 계획되지 않은 접촉이었다. 그의 몸에 완전히 밀착된 채 나는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과 내 심장 소리가 아닌 그의 심장 소리가 쿵쿵하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언제나처럼 냉정한 분석이나 관찰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당혹감이었다. 실험 대상이 아닌 한 여자로서의 나를 갑작스럽게 인식하게 된 남자의 당혹감.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통제자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실험체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넘어질 뻔한 한 여자와 그녀를 붙잡아준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화들짝 놀란 듯 나를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심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귓불은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가끔 그날과 같은 종류의 당혹감을 발견하곤 했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나는 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새장 안에 갇혔다. 나를 만지는 주인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이상한 새장 안에서 나는 살아남고 있었지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JW 메리오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별들의 전쟁터 같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 아래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이 서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나는 강지원의 팔짱을 낀 채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내 심장은 드레스 속에서 겁먹은 새처럼 미친 듯이 파닥거렸다. 오늘 밤은 SY 코퍼레이션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 강지원이 주인으로서 모든 손님을 맞아야 하는 그에게는 가장 곤혹스러운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계약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날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부적이자 방패였다. 내 손은 그의 팔을 가볍게 감싸 쥐고 있었다. 이 접촉만으로도 그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악수를 청하고 여자들이 교태를 부리며 그의 곁으로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평온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대우건설의 오 회장이었다. 업계에서는 독사로 소문난 SY코퍼레이션의 오랜 경쟁자였다. 그의 옆에는 마치 액세서리처럼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클라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입은 드레스가 그녀의 것보다 비쌌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가 여전히 미화원 시절의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듯했다. 오늘 파티 정말 대단하군요. 역시 강 대표님의 안목은 탁월합니다. 클라라가 꿀이 흐르는 목소리로 말하며 강지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표는 명백했다. 그녀는 그의 팔짱을 끼려 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만약 이 자리에서 강지원의 알레르기가 발현된다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은 불보듯 뻔했다. 오 회장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이것은 그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강지원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나는 그의 팔을 더 꽉 잡았다. 하지만 클라라의 노골적인 접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움직였다.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행동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대로의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한 본능이었다. 나는 강지원의 팔을 놓는 동시에 옆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 2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클라라와 강지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마치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과장되게 웃었다. 클라라 씨 아니세요.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팬으로서 건배하고 싶어서요. 나는 그녀의 손에 샴페인 잔을 쥐어주며 내 몸으로 강지원과 그녀 사이에 완벽한 벽을 만들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클라라는 당황했고 오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나는 클라라의 잔에 내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오늘 밤 가장 빛나는 별을 위하여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 사이 나는 등 뒤에 있는 강지원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이에요. 자리를 피하세요. 나는 그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느꼈다. 위기를 넘긴 것이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그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해독제나 도구로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에서 나는 아주 옅은 고마움과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다음날 인터넷 연예 뉴스에는 CEO 강지원을 지킨 미스터리한 미녀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 속에서 나는 클라라와 강지원 사이에 서서 당당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봐도 낯선 내 모습이었다. 그 기사를 박서준도 보았다. 그날 저녁 그는 내 오피스텔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내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과 내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유주야.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저 사람이랑 무슨 사이인 거야? 서준 씨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신경이 쓰여. 네가 저런 사람들 옆에서 그렇게 웃는 애가 아니잖아. 저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너를 팔고 있는 거냐고. 그의 절박한 외침이 내 심장을 찔렀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 아팠다. 내가 뭐라고 변명하려는 순간이었다. 로비에 자동문이 열리며 강지원이 들어섰다. 그는 아마도 내게 전할 서류가 있어 직접 온 모양이었다. 그는 나와 서준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강지원은 내 어깨를 감싸주고 있는 서준의 손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내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그가 라이벌인 오 회장을 볼 때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사장이 자신의 소유물에 다른 남자가 손대는 것을 불쾌해하는 그런 종류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이 아끼는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 눈물 짓는 것을 목격했을 때 지극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질투였다. 그는 아직 스스로의 감정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타오르는 그 이질적인 감정의 불꽃을 똑똑히 보았다. 강지원은 그날 밤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로비에서 보았던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유주의 어깨를 감싸쥔 그 남자의 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쳤던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겁고 불쾌한 감각. 그는 언제나 이성적인 인간이었다. 모든 감정은 분석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달랐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원초적인 소유욕과 분노. 그는 자신의 해독제가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불안했던 걸까? 아니면 그는 복잡한 상념을 떨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한유주에 대해 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공포의 정체를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그녀를 지켜야만 한다는 불합리한 의무감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강지원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실험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임상적인 관찰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점심은 먹었어. 피곤해 보이는군. 그의 질문들은 짧고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개인적인 관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변화가 혼란스러웠다. 차라리 그가 나를 해독제로만 대할 때가 더 편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관계, 예측 가능한 거리,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예상치 못한 관심은 내 단단한 껍질에 자꾸만 균열을 만들어냈다. 며칠 후 그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나는 또 무슨 업무 지시일까 싶어 긴장하며 그의 앞에 섰다. 하지만 그는 일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나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깊어서 나는 마치 내 영혼의 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 남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을 울게 만들었던 그 남자. 누구지?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박서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내가 상처를 줘버린 유일한 친구.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쳐다보나.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을 피했다. 내가 그에게 내 과거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이니까. 나의 침묵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아주 옅은 실망감과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한 빛을. 그는 결국 그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그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그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그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창가 앞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어두운 도시의 야경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지독하게 고독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우유잔을 내려놓았다. 그때 내 시선이 서류 파일의 표지에 닿았다.
그곳에는 타이핑된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한유주.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가 내 뒷조사를 한 것이다. 이게 뭐죠?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짙은 슬픔과 형언할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미안하군. 당신의 허락 없이 과거를 들춰봐서.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 때문인지 낮게 잠겨 있었다. 나는 그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내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나의 가장 추악하고 숨기고 싶었던 비밀.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 끔찍했던 그날 밤의 모든 진실. 나는 이제 경멸받고 더럽혀진 존재로 그의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섰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가 내게 한 것은 내가 예상했던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는 나를 만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내가 7살 때였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집에 도둑이 든 줄 알고 나는 옷장 안에 숨었지.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그건 도둑이 아니었어. 그건 우리 엄마와 내가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지. 나는 놀라 눈을 떴다. 나는 그 좁고 어두운 옷장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었어. 엄마의 웃음소리, 그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모든 소리들까지. 엄마의 진한 향수 냄새가 옷장 안까지 스며들어와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배신감에 질식할 것 같았지. 그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냉철한 CEO가 아닌 7살의 어린아이가 되어 그날 이후로 내게 모든 여자는 엄마와 같았어. 나를 배신하고 질식시킬 것 같은 위협. 내 몸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갑옷을 만들어낸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나를 향한 경멸이나 동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나와 같은 종류의 상처를 가진 한 영혼의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기묘한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CEO와 그의 해독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본 두 명의 생존자였다. 그의 고백이 남긴 여운은 무겁고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투명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서재를 감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부서진 영혼의 조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상처는 나의 상처와 모양은 달랐지만 같은 깊이와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고독, 배신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만 했던 깊은 슬픔. 나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의 갑옷 너머에 숨어 떨고 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계약서는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공식 석상에서 CEO와 개인 비서의 역할을 연기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강주원과 한유주일 뿐이었다. 그의 해독제로서의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나는 그의 동행자가 되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통해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의 상처를 보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심리치료를 권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내가 밤에 악몽을 꿀까봐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결코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뿐이었다. 그의 그런 배려 속에서 내 안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이 무산되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골치 아픈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턱에는 푸른 수염 자국이 거뭇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잠시 망설이며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커피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그의 미간에 깊게 새겨진 주름에서 깊은 피로와 고통이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내 손이 그의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 역시 내 대담한 행동에 놀랐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손을 떼어야 한다고 이성이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내 손길에 담긴 것은 동정도 의무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위로였다. 그의 어깨를 쥔 내 손끝으로 그의 단단한 근육의 떨림이 전해져 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언제나 나를 분석하고 관찰하던 냉철한 빛이 사라지고 짙고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고맙군. 그의 짧은 한마디에 나는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에게 그 남자가 남긴 상처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기 혐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기묘한 평온을 느꼈다. 그는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해 주었다. 당신은 더럽혀지지 않았어, 유주 씨. 이야기를 마친 나에게 그가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다. 더러운 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놈이지 당신이 아니야.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그의 말은 주문처럼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나를 올가매던 수치심의 사슬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기분이었다. 한 달에 한 번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가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하지만 그 돈의 성격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한 번은 내가 그에게 이 돈을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건 더 이상 계약금이 아니야.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세상과 싸워주는 것에 대한 나의 감사 표시지. 그러니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제발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정도는 하게 해줘. 그의 말에서 나는 그가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를 보호하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는 세상에 단 둘뿐인 동맹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주말에는 그의 차를 타고 교회의 한적한 수목원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고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몸에 닿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한 긴장감이 아닌 미묘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우리는 거실의 넓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나지막이 흐르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내가 한 공간에서 남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라는 것을. 그의 옆에서는 악몽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결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어깨 쪽으로 아주 조금 몸을 기울였다. 아직은 닿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거리. 나의 두려움보다 그에게 닿고 싶은 마음이 아주 조금 더 커져버린 위험하고도 달콤한 거리였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와 하늘을 가르는 천둥 번개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침대 속에 몸을 웅크렸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귓가에 맴도는 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남자의 웃음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기억은 더 선명한 괴물이 되어 나를 덮쳤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몸이 다시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지독한 한기를 몰아낼 수 없었다. 나는 이 어둠 속에 혼자였다. 아니,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이 집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거실 소파에는 나 때문에 기꺼이 불편한 잠을 청하는 남자가 있었다. 나의 결계,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 나는 맨발로 소리 없이 침실을 빠져나왔다. 거실은 희미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그는 길고 검은 소파에 몸을 뉘인 채 잠들어 있었다. 담요도 덮지 않은 채였다. 소파는 그의 큰 키에 비해 턱없이 작아 보였다. 나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늘 굳어있던 그의 미간이 잠결에는 조금이나마 펴져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스르륵 떠졌다. 우리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그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잠기운과 함께 나를 향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악몽 꿨어.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 앉으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서는 침묵마저도 위로가 되었다. 무서워 그가 다시 물었다. 조금요. 그러자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어깨 위로 팔을 둘렀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나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심장이 뛰는 일정한 진동이 나에게 전해져 왔다. 따뜻했다. 지독했던 한기가 조금씩 물러가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정수리에 자신의 뺨을 기대었다. 그의 숨결이 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유주야.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우리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짙은 욕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망설임,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내 입술을 그의 입술 위로 가져갔다. 우리의 첫 키스는 폭풍우처럼 격렬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요한 호수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나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그는 내 아래 십술을 가볍게 머금었다가 나의 반응을 살폈다. 내가 피하지 않자 그는 조금 더 대담하게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자신의 혀를 내 안으로 이끌었다.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그의 다정함이 만들어낸 온기가 그 기억의 편린들을 부드럽게 감싸 녹여버렸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나를 소파 위로 부드럽게 눕혔다. 그의 몸이 내 위로 겹쳐졌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의 체중은 나를 억압하는 무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내 옷 안으로 들어와 내 맨살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길 잃은 나비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그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내 몸의 감각들이 하나씩 아주 천천히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단계에서 멈춰서서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내게 묻고 있었다. 괜찮아, 더 가도 될까? 멈추기를 원해. 나는 한 번도 고개를 젓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그만이 나를 이 지독한 악몽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마침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픔 대신 따뜻한 충만감을 느꼈다. 나는 그의 등을 끌어안았다. 그의 움직임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쾌락과 나의 치유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내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친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지를. 내 몸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기쁨을 느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온전한 해방을 경험했다. 그것은 육체적인 절정 그 이상이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과거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창밖의 폭풍우도 멎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완벽하게 안전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우리의 관계도 그러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품 안에서 치유를 경험한 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은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실 소파에서 자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고 같은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다. 그의 알레르기는 내게만은 존재하지 않는 병이 되었고 나의 공포증은 그의 품 안에서만은 잠잠해지는 상처가 되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관계를 미스터리라고 수군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만의 우주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서로의 유일한 태양이자 달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과거는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쉽게 사라져주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되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없는 낡고 더러운 편지 봉투. 나는 무심코 그 편지를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읽는 순간 내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흑백의 공포만이 남았다. 잘 지내는 것 같더군, 한유주. TV에서 봤어.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군. 네가 잊었을까봐 알려주는데 나는 곧 나간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반짝이는 삶 내가 아주 쉽게 진흙탕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네 과거 사람들이 알면 아주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연락 기다릴게.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면. 편지 끝에는 그 남자만이 알 수 있는 그날 밤에 대한 끔찍한 암시가 적혀 있었다. 숨이 멎었다. 손에 든 편지지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돌아왔다.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악마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감싸 안았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어떡하지? 돈을 줘야 하나? 그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고 내 인생에서 다시 사라져달라고 빌어야 하나? 나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원에게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나의 더러운 과거다. 그의 깨끗한 세상에 나의 오물을 묻힐 수는 없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나는 다시금 악몽의 경계선을 위태롭게 넘나들었다. 그는 금방 내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밤 그가 내 얼굴을 붙잡고 물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깊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거짓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손도 이렇게 차갑고. 말해, 유주야. 무슨 일이야? 그의 집요한 추궁과 걱정 어린 눈빛에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안에 숨겨두었던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나를 경멸할 것이다. 더러운 과거를 가진 나를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편지를 다 읽은 그의 반응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경멸이나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악마를 마주한 듯한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편지를 구겨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떨고 있는 내 손을 그의 뜨거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들어, 한유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건 당신의 수치가 아니야. 그 쓰레기 새끼의 죄악이지.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 숨지도 않을 거야.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저 쓰레기를 다시 어둠 속으로 쳐넣는 거야. 그의 눈동자 속에는 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싸울 동지로 보고 있었다. 그의 믿음이 내 안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공포를 이겨낸 분노였고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였다. 며칠 후 우리는 그 남자가 요구한 장소에 나갔다. 한적한 호텔의 프라이빗 룸. 강지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 요원들을 호텔 곳곳에 배치했지만 룸 안으로 들어온 것은 나와 그 단둘뿐이었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내 등 뒤에 강지원이 버티고 서 있었다. 돈은 가져왔나?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과거가 세상에 알려져도 상관없다는 건가? 네. 나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언론에 이야기한다면 나는 내 이야기를 직접 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짓을 당했는지 내 이름과 얼굴을 걸고 전부 다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전과자의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나는 내 등 뒤에 서 있는 강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내 말을 믿을까요? 나는 다시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과 아주 약간의 공포였다. 그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떨고 있는 나약한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마지막 선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나의 공포가 사라진 지금 그는 그저 초라하고 힘없는 범죄자에 불과했다. 남자는 욕설을 짓거리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강지원이 내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내 과거의 상처 앞에서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이겼다. 마침내 완벽하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내 삶을 올가매던 지독한 겨울이 가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1년 후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나는 한유주라는 내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섰다. 강지원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나는 작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다.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여성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이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강지원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알레르기가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깊은 내면에 잠재된 상처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우리는 교회의 한적한 수목원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공기는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좁은 산책로의 코너를 돌던 한 젊은 여자가 우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 강지원의 팔을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 죄송합니다. 여자는 놀라며 사과하고는 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동공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과거의 나라면 그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릴까봐 공포에 질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굳었던 몸이 천천히 이완되었다. 그의 호흡은 조금도 가빠지지 않았고 그의 피부에는 어떠한 붉은 반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옅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병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에 대한 사랑이 과거의 트라우마보다 더 강해졌을 뿐이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손길이 그의 몸을 지배하던 저주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되어준 것이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행복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다. 과거의 나는 행복이 모든 상처가 사라진 완벽한 상태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이란 상대의 상처를 마법처럼 지워주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상대의 흉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의 알레르기는 그의 일부였고 나의 공포증은 나의 일부였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지워주려 애쓰는 대신 그 불완전함을 서로의 온기로 감싸 안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주려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었다. 행복이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행복은 아픔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내 옆에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폭풍우를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깊은 믿음이었다. 괜찮아. 내가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있으니까. 그가 내 손을 잡고 다시 앞으로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해 보였다. 우리는 따스한 햇살 속을 나란히 걸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삶은 언제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함께니까. 강지원과 한유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위대한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